따르릉. 그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자신의 황혼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만세 씨는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화는 멀리 사는 딸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아이가 일찍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지요. 전화를 끄는 아내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고 급히 떠났습니다. 만세 씨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별일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순간부터 그가 알던 익숙한 집은 조금씩 낯선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라기보다 어쩌면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물러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몸에 밴 동작처럼 챙겨 입던 와이셔츠와 넥타이, 지하철 안에서 어깨를 맞대고 서 있던 사람들, 출근 도장을 찍고 회의 자료를 넘기고 누군가의 보고를 받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던 하루들. 그때는 매일이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마련해준 송별의 자리에서 꽃다발을 받고 박수를 받고 몇 마디 인사를 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김만세 씨는 그게 끝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35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들던 건물 앞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도 며칠 쉬었다가 다시 출근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천천히 먹고 신문을 펼쳐놓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소파에 몸을 기대면 하루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만세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내가 평생 얼마나 달렸는데. 실제로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상사였지만 자기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집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어도 가족을 굶기지 않았고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시간이 조금씩 쌓이자 그 자부심의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더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비슷한 뉴스와 비슷한 예능이 반복되었습니다. 신문은 읽다가 자꾸 같은 줄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연락처는 많았지만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아직 바빴고 동창들은 각자의 손주 이야기와 병원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아내가 주방에서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소리는 아내의 도마 소리였습니다. 탁, 탁, 탁. 그것이 양파를 써는 소리인지, 팔을 다지는 소리인지, 애호박을 자르는 소리인지 만세 씨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들리면 곧 밥이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팝솥에서 김이 오르고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가 차려지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주방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늘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곳,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밥이 나오는 곳, 물을 마시러 들어가거나 가끔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다 먹은 밥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두는 곳. 주방은 만세 씨에게 집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영역은 아닌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바깥 일을 맡았고 아내가 아내 일을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꽤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한다는 것쯤은 TV를 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자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투덜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밥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알지? 그럴 때 만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밖에서 평생 벌어다 줬잖아.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지. 아내는 그 말에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챙기고 남은 반찬을 덮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만세 씨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자주 보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떤 피로를 품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만세 씨는 평소처럼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미 화분의 잎 끝이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잎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줬나? 그때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딸과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뭐? 벌써? 예정일 아직 남았잖아. 병원은? 김서방은 옆에 있어? 만세 씨가 물조리개를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귀에 붙이고 이미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자마자 장롱문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혜가 애를 낳았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새벽에 병원 갔다 나봐. 내가 바로 가봐야 해. 지금? 그럼 지금 가지. 언제 가? 몸 추스릴 때까지는 내가 봐줘야지. 김서방도 정신없을 텐데. 아내는 말하면서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속옷과 편한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만세 씨는 도리어 당황했습니다. 자기만 빼고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나 있을 건데? 한 달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 한 달이나? 만세 씨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잠깐 손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해둔 거 있어. 국은 냉동실에 소분해놨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돼. 밥은 밥솥에 있고 부족하면 쌀 씻어서 하면 되고. 만세 씨는 인상을 조금 찌푸렸습니다. 내가 무슨 애야? 밥은 알아서 먹지. 그 말은 조금 성급하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더니 반찬통 몇 개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멸치볶음, 이건 장조림, 이건 김치. 여기 국은 날짜 붙여놨어. 오래 두지 말고 먹어. 라면만 먹지 말고. 알았다니까. 그리고 가스 불 조심해. 괜히 뭐 한다고 하다가 태우지 말고. 힘들면 시켜 먹어. 밥은 굶지 말고. 아내는 마지막 말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다시 돌아서서 식탁을 한번 보고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고 가스 밸브까지 만져보았습니다. 만세 씨는 그 모습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못 사는 사람 취급하지 마.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뜻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갑자기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던 아내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거실이 이상하게 휑해 보였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괜찮았습니다. 만세 씨는 일부러 더 느긋하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느끼해서 저녁에는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분명 소화도 안 되는 밀가루에 기름진 거 먹냐고 잔소리했을 텐데 누구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TV 앞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다음 날은 순댓국을 배달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은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 포장 용기들은 식탁 한쪽에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어 편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밤 속이 더부룩해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목이 탔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쌓인 배달음식 용기를 보았습니다. 기름이 굳은 소스, 먹다 남은 단무지, 국물이 말라붙은 플라스틱, 젓가락 비닐. 그는 괜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일 버리면 되지. 하지만 다음 날이 돼서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용기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우는 일은 이상하게 귀찮고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식탁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채로 하루를 넘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말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조림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국을 꺼내려다 얼어붙은 덩어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찬장을 열자 컵라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컵라면을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전기포트가 끓는 동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아이들 하교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몇 분 뒤 그는 부른 면발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는데 문득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조금 굽은 어깨, 늘어난 티셔츠,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남자. 그는 젓가락을 든 채 한참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먹는 일이 서글펐습니다. 누구에게 혼난 것도 아니고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마음속 어딘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오고 집을 사고 학비를 대고 명절마다 부모님 용돈을 챙겼습니다. 그 일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많은 것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안에 혼자 남겨지자 자기 밥 한 끼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배달 앱을 누르는 손가락은 쉬웠지만 냄비 하나를 꺼내는 일은 낯설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계산하는 일은 익숙했지만 쌀을 씻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덜어내는 일은 어색했습니다. 그는 컵라면 국물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냐, 김만세?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가 잘 먹고 잘 잔다며 딸의 집은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들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밥 잘 먹고 있어? 만세 씨는 잠깐 식탁 쪽을 보았습니다. 컵라면 용기는 아직 치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있지. 반찬은? 먹었어. 국도 데워 먹었어? 그의 대답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응, 대충 먹었어. 전화 너머에서 아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켰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만세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국 데우는 법을 물어봐도 되고 딸에게 간단한 요리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만난 사람과 얘기하다가 주민센터에 요리교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주민센터로 가서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굵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 아래 칠판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건강한 한 끼를 차릴 수 있도록 돕는 요리 수업. 그는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서 신청서를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회의 자료를 들고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게시판 앞을 한번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쳤다가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만세 씨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 여기 요리교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가벼워졌습니다. 아, 시니어 남성 요리교실이요? 신청하실래요? 그게 꼭 남자들만 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거의 요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에요. 참여해보세요. 처음 해보는 사람들.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만세 씨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적고 수강 동기에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라고 써야 할지 몰라 펜끝을 종이 위에 댄 채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짧게 적었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해먹고 싶어서 라고 쓰고 나니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요리 수업에 가는 첫날, 만세 씨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요리 수업에 가는 것뿐인데도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너무 꾸미면 우스워 보일 것 같고 너무 대충 입으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난한 티셔츠에 깨끗한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 3층 조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스테인리스 조리대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싱크대, 가지런히 놓인 칼과 도마, 벽에 걸린 국자와 냄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이라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이가 지긋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치마를 목에 걸고 허리끈을 못 묶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다들 서로를 힐끗거리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만세 씨도 앞치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뒤로 묶으려는데 손이 자꾸 엇갈렸습니다. 2번을 실패하고 나니 옆에 있던 남자가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만세 씨는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앞치마도 처음입니다. 그 말에 옆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아침에 아내가 묶는 법 알려줬는데 오자마자 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시 뒤 강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조리대 앞에 서서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회기 동안 함께 요리할 강사 이정희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요리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정말 처음 칼을 잡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수업의 목표는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내 몸을 굶기지 않고 우리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몇몇 남자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해서 다치거나 망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칼 다루는 법도, 불 다루는 법도, 양념에 대해서도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만세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른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몰래 찾아서라도 얼른 알아야 했고 아랫사람 앞에서 모르는 티를 내는 것은 약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르는 게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강사는 오늘의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두부 된장찌개를 만들겠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라. 그거 쉬운 거 아닌가? 쉬운 게 제일 어렵다던데. 만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야 매일 먹던 건데.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아니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먼저 재료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두부, 애호박, 양파, 대파, 청양고추, 된장, 멸치, 다시마.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식탁 위에 한 그릇의 찌개가 되기까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마는 얼마나 끓이는지, 멸치는 언제 넣는지, 된장은 물이 끓기 전에 풀어 넣는지, 끓은 다음에 넣는지, 두부는 왜 마지막에 넣는지, 애호박은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강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만세 씨는 자신이 된장찌개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된장찌개의 맛만 알았지 된장찌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시간은 몰랐습니다. 실습이 시작되자 조리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칼이 도마에 닿고 물이 끓고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만세 씨는 애호박 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둥글고 초록빛이 도는 애호박은 평소에는 참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마주하자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애호박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내려쳤습니다. 탁! 첫 조각은 너무 두꺼웠습니다. 탁! 두 번째 조각은 비스듬하게 잘렸습니다. 탁! 세 번째 조각은 끝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양파 껍질을 어디까지 벗겨야 할지 몰라 계속 벗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두부 포장지를 뜯다가 물을 앞치마에 쏟았습니다. 누군가는 대파를 손가락만 한 크기로 잘라놓고 강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됩니까?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작게 썰면 먹기 편하겠지요? 만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애호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먹기 편하다는 말. 그는 그동안 음식을 먹으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크기, 씹히는 느낌, 국물 속에서 익는 속도.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조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 난관은 양념이었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풀라고 했는데 숟가락 한가득인지 깎아서 한 숟가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사는 처음에는 조금 넣고 맛을 보며 조절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세 씨는 맛을 보며 조절한다는 말이 더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매출, 비용, 목표율, 달성률. 틀리면 수정하면 됐고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달랐습니다. 짜다, 싱겁다, 구수하다, 깊다. 그런 말들은 너무 애매했습니다. 그는 양념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라벨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소금과 설탕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필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 강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만세 씨는 거기 정신이 팔린 채 소금통을 간신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찌개가 싱거울까봐 넉넉히 넣었습니다. 잠시 후 냄비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그는 작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입에 닿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짜다 못해 혀끝이 아렸습니다. 된장찌개가 아니라 바닷물을 끓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망한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냄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망했습니다. 제 건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나무 주걱을 태운 것이었습니다. 조리실 안에는 갑자기 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선생님, 물을 더 넣으면 됩니까? 선생님, 제 건 왜 이렇게 까맣죠? 강사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망쳐도 누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세 씨는 그 말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수에는 책임이 따랐고 책임에는 질책이 따랐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누군가의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는 사람을 잘 참지 못했고 자기 실수도 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짠 찌개 하나가 세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사가 만세 씨의 냄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짜네요. 오늘은 이걸로 살리는 법을 배우기는 좀 어렵겠어요. 버리고 다시 시작해볼까요? 다시요? 네. 요리에서 실패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는 겁니다. 만세 씨는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짠 국물을 버리는데 왠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작 된장찌개 하나를 망쳤을 뿐인데도 자존심이 긁혔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왔구나. 망신스럽기는 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와서 신청서를 썼고 앞치마를 맺고 칼을 잡았고 된장찌개를 시도해봤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 실패조차 그에게는 새롭고 값진 체험이었습니다. 강사는 멸치와 다시마를 다시 꺼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육수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다시마는 너무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꺼내야 하는지도 같이 볼게요.
만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조리대 앞에서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같이 서 있던 자세를 내려놓고 겸손히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만세 씨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불을 켜고 물이 천천히 데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괜히 젓가락으로 멸치를 건드렸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물이 알아서 데워지고 있어요.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만세 씨는 평생 무언가를 열심히 밀어붙이며 살아왔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다림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국물은 기다려야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작은 거품이 냄비 가장자리에 맺혔습니다. 멸치 냄새가 은은히 올라왔습니다. 강사는 다시마를 꺼내는 타이밍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세 씨는 조심스럽게 집게로 다시마를 건져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숟가락을 가득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덜어넣고 국물에 천천히 풀었습니다. 된장이 물속에서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맑던 물이 갈색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을 넣고 양파를 넣고 두부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강사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부는 너무 일찍 넣으면 부서지기 쉬워요. 부드러운 건 마지막에 넣어야 모양이 살아있어요. 만세 씨는 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건 마지막에. 그 말이 괜히 자신의 마음과 비슷해서 걸렸습니다. 그는 평생 단단하고 분명한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직함, 월급, 책임, 성과, 규칙들. 부드러운 건 항상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에서도 부드러운 건 그렇구나.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좋다는 말, 힘들었냐는 말, 이런 부드러운 것들은 항상 뒤로 밀었는데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굳이 꼭 해야 하나? 말 안 해도 알지 않나? 하며 그냥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왜 그 생각이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국자로 찌개를 살살 저었습니다. 두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냄비 안에서 애호박이 익어가고 양파가 투명해지고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왔습니다. 조리실 안에 소란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냄비 앞에 서서 국물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싱겁다고 했고 누군가는 꽤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낯선 사이였던 사람들이 서로의 냄비를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나 봐요. 고추를 많이 넣으셨네. 맞아요. 매운 거 좋아해요. 두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입이 커서요. 작은 웃음들이 조리실에 퍼져갔습니다. 만세 씨도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먼저 느껴지고 애호박의 단맛도 뒤따라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맛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된장찌개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맛이 나네. 목소리가 작았지만 옆자리 남자가 들었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성공까지는 모르겠고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만세 씨는 다시 웃었습니다. 강사는 작은 그릇에 만세 씨의 찌개를 조금 덜어 맛보았습니다. 좋아요. 처음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간도 좋고 애호박도 너무 무르지 않아요. 칭찬을 듣자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는 작은 플라스틱 통을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만든 찌개는 조금씩 담아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다시 데워 드시고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배우고 바로 해봐야 몸이 기억합니다. 만세 씨는 자기 찌개를 조심스럽게 통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한 손에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된장찌개 한 통이었지만 마치 중요한 서류 가방을 든 것처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시장 야채 가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호박, 무, 양파, 대파, 두부. 아내가 늘 사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가격표도 처음 제대로 보였습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만세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애호박 하나 하고 두부 하나 주세요. 대파도 조금. 상인은 능숙하게 봉지에 재료를 담았습니다. 찌개 끓이시게요? 그 질문에 만세 씨는 조금 어깨를 폈습니다. 예. 된장찌개요. 말하고 나니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봐 또 아내가 웃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대신 그는 식탁 위에 작은 그릇을 놓고 수업에서 만든 찌개를 데웠습니다. 밥솥에 남아있던 밥을 덜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은 소박했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조금. 그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안으로 따뜻한 국물이 들어오자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풀렸습니다. 그것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본다는 감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배달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쌓여있던 배달용 용기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적어도 성공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국물이 끓고 재료들이 한 그릇의 음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묘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끝난 뒤 주방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다시 된장찌개를 끓인 첫날, 만세 씨는 나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대로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냈습니다. 애호박도 전에 비해 조금 고르게 썰렸습니다. 두부는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간도 크게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찌개를 먹으며 꽤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방을 돌아본 순간 그 만족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냄비, 국자, 도마, 칼,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된장 묻은 숟가락은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두부 포장지는 물기가 묻은 채로 싱크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대파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세 씨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또 다 치워야 하나? 그는 의자에 앉아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식탁을 치우고 반찬통을 넣고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닦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이 식사 뒤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리와 무릎과 손목과 손을 써야 치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여기저기 한참을 뒤졌습니다. 고무장갑은 세제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넣자 안쪽이 조금 축축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대로 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너무 세게 틀어 옷 앞자락이 젖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짜서 거품이 넘쳤습니다.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국물을 닦노라니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남은 음식 찢기와 냄새를 없애려고 몇 번이고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행주로 한 번 닦았는데도 얼룩이 남았습니다. 두 번 닦아도 끈적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인 채 가스레인지 주변을 문지르다가
문득 아내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녁마다 식구들이 밥을 먹고 나면 아내는 늘 조금 늦게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남은 반찬을 갈무리에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그릇을 씻고 싱크대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동안 만세 씨는 그저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회사의 일거리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줄래? 그때 그는 대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피곤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깥에서 힘들게 일했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아내가 집에서 해온 일은 배경처럼 밀려나 있었습니다. 만세 씨는 젖은 행주를 쥔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해서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설명하려면 더 많은 말을 해야 했고 그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주방을 끝까지 치웠습니다. 싱크대 물기를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젖은 행주를 빨아 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을 닦고 나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는 주방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맑았습니다. 그전까지 그는 식사란 밥을 먹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사는 장을 보는 일에서 시작해 재료를 씻고 썰고 끓이고 먹고 치우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체를 누군가가 매일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중 한 과정만 참여해 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정말? 맛은 괜찮았어? 만세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먹을만 했어. 근데 설거지 거리가 많더라. 잠시 후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구나. 그 문장을 보고 만세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웃는데 가슴 한쪽이 조금 찔렸습니다. 그 후로 만세 씨의 하루에는 새로운 순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화분을 살펴보고 신문을 봤지만 그 다음에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확인하고 오늘 먹을 재료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뭘 봐야 하는지도 몰라 냉장고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감이 생겼습니다. 시금치가 시들기 전에 데쳐서 무쳐야 한다는 것, 두부는 가급적 빨리 먹어야 한다는 것, 파는 한꺼번에 썰어 냉동해 두면 편하다는 것 등등. 그는 요리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조금씩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두 번째 수업에서는 계란말이를 배웠습니다. 만세 씨의 계란말이는 처음에 팬에 달라붙어 찢어졌습니다. 옆자리 박 씨는 계란을 뒤집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더 웃겠지요. 세 번째 수업에서는 고등어 구이를 배웠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줄이는 법, 팬을 충분히 달군 뒤 올리는 법, 그리고 뒤집는 타이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세 씨는 고등어를 뒤집는 순간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살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선도 너무 세게 잡으면 부서져요. 힘을 빼야 합니다. 만세 씨는 그 말에 또 멈칫했습니다. 힘을 빼야 한다. 요리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생활 밖의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저 음식하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 기다림을 배우고 부드러운 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힘을 빼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부드러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이 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짜증도 났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나면 괜히 화가 났고 국이 끓어 넘치면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일은 여전히 싫고 번거롭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역국을 끓이다가 미역이 너무 물러서 반쯤 버렸습니다.
그날 그는 다시 컵라면을 꺼낼 뻔했습니다. 손은 이미 찬장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넣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모양은 좋지 않았지만 계란 후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치와 밥, 계란 부침. 그것만으로 한 끼를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지나자 만세 씨의 주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싱크대 수납장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양념통을 찾느라 서랍을 전부 열어보았고 냄비 뚜껑을 맞추느라 여러 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칼은 오른쪽 서랍 2번째 칸, 작은 냄비는 싱크대 아래 왼쪽, 국자는 벽걸이 가운데, 된장은 냉장고 문 안쪽, 소금은 흰 뚜껑, 설탕은 노란 뚜껑. 그는 어느 날 냉장고 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붙여둔 날짜 스티커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날짜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작은 안내판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반찬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새로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는 종이에 장보기 목록도 적었습니다. 두부, 대파, 애호박, 고등어, 미역, 계란, 콩나물. 목록을 들고 시장에 가니 괜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다 보니 상인들의 얼굴이 익숙해졌습니다.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찌개 끓이세요? 오늘은 미역국 해보려고요. 미역국이면 국거리 고기 조금 넣으면 맛있죠. 참기름에 먼저 볶고. 만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은 고등어를 손질해주며 물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예전 같으면 그런 질문이 조금 민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혼자 먹을 건데 그래도 제대로 먹으려고요. 주인은 신문지에 생선을 싸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혼자 먹어도 밥은 밥답게 먹어야 해요. 그 말이 그날 하루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먹어도 밥은 밥답게. 토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을 지나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만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쌀알을 살살 문지르며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맑아질 때까지 몇 번 반복했습니다. 팝솥의 취사 버튼을 누른 뒤 그는 미역을 물에 불렸습니다. 작은 그릇 안에서 마른 미역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에는 고등어를 올렸습니다. 전보다 불 조절이 나아졌습니다. 너무 세게 켜지 않고 생선이 스스로 익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뒤집을 때도 급하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미역국은 조금 싱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고 다시 맛보았습니다. 강사가 말한 대로 한 번에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밥을 놓고 미역국을 놓고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렸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도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통째 꺼내놓고 먹었겠지만 이제는 접시에 덜어 먹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대접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함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밥그릇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생선살을 젓가락으로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미역국을 먹고 고등어 한 점을 올렸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한쪽은 조금 탔고 미역국은 아내가 끓이던 맛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너무 많이 익어 신맛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밥상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루를 돌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은 뭔지 모를 뿌듯함을 가슴 한가득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 문득 아내의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한 달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만들어내던 생활의 리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 냉장고 정리, 화분 위치, 수건 개는 방식, 쓰레기 버리는 날, 손주 생일 챙기기, 병원 예약 확인하기. 집안의 모든 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손주가 막 잠들었다며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냥 밥 먹었나 해서. 아내가 잠시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묻는 날도 다 있네. 만세 씨는 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거긴 정신없지? 정신없지. 애는 예쁘긴 한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밤에 자꾸 깨니까 힘들어. 그 말에 만세 씨는 평소 같으면 고생하네 정도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먹고 있어?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대충 먹지, 지혜 챙기고 애 챙기다 보면 만세 씨는 식탁 위 자기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꽤 뿌듯했던 밥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제대로 된 한 끼를 차려 먹는 동안 아내는 다른 집에서 또 누군가의 밥과 잠과 몸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밥 한번 해줄게. 아내가 웃었습니다. 됐어, 당신 힘들어. 아니, 내가 해볼게. 정말? 응. 배웠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대해볼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만세 씨는 식탁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해볼게.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아내가 돌아오는 날에 메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자신이 있었지만 너무 평범한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냄새가 남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불고기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청국장은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은 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요리 교실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데 밥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메뉴를 하면 좋을까요? 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는 것 하나, 마음을 담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좋아하는 걸 하나 넣으세요. 아내는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그럼 청국장은 시판 양념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대신 두부, 파, 김치 같은 걸 잘 넣고요. 불고기는 미리 재워두면 덜 어렵습니다. 만세 씨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불고기, 청국장, 잡곡밥, 나물 한 가지, 김치. 적고 보니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불고기 양념은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 배즙. 재료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시장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며 물었습니다. 불고기 하려는데 이 정도면 두 사람이 먹기에 충분합니까?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저울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면 이 정도면 넉넉해요. 양념은 하실 줄 아세요? 만세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주인은 웃더니 간단한 비율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간장은 조금씩, 단맛도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요. 만세 씨는 또 수첩에 적었습니다. 간장은 조금씩, 단맛도 조금씩. 집에 돌아와 고기를 재우는데 손이 어설펐습니다.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려니 손에 묻는 느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위생장갑을 꼈는데도 고기와 양념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국장은 냄새가 강했습니다. 냄비에 넣자마자 집안에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의 큰 발표 전날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제판도 보고서도 숫자도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식탁 하나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차려보는 거지. 그는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메뉴 순서를 헤아렸습니다. 밥 먼저, 청국장, 불고기, 나물, 김치, 물컵, 수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여러 문장을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당신 없으니 힘들더라. 이 말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말은 너무 흔했습니다. 내가 당신 일을 너무 몰랐어. 이 말은 맞았지만 입 밖으로 잘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정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미지 구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아내가 돌아오는 날 아침 만세 씨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밖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전날 재워둔 불고기를 확인했습니다. 고기는 양념을 머금고 짙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청국장에 넣을 두부와 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쌀은 전날 씻어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맸습니다. 처음 요리 교실에서 앞치마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해 쩔쩔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손이 뒤로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매듭이 조금 비뚤어졌지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밥솥에서 밥이 익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만세 씨는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너무 센 불로 끓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넣고 마지막에 간을 보았습니다. 조금 싱거운 듯 했지만 더 넣지 않았습니다. 불고기는 팬에 조금씩 나누어 구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물이 생긴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팬 위에서 고기가 익으며 달큰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끝난 뒤에 치웠겠지만 이제는 요리하면서 조금씩 치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이지 않도록 바로 헹궜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작은 봉투에 모아두었습니다. 식탁 위에 두 사람의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한 달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곧 채워진다는 생각에 집 안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에는 딸이 챙겨준 듯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고 어깨는 평소보다 더 처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집이다. 아내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집 안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쪽으로 들어오던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음식 그릇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청국장 남비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불고기는 그릇에 가득 담겨져 달큰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는 김치와 나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만세 씨가 주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아내는 그를 보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거다. 당신이 한 거야? 만세 씨는 괜히 뒷목을 만졌습니다. 그럼 누가 해? 아내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청국장 냄새를 맡고 불고기 접시를 보고 팝그릇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사온 거 아니고? 이걸 어디서 사? 그렇게 내가 못 믿어?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그 말에 만세 씨도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의 자신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일 테니까요. 아내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만세 씨는 청국장을 그릇에 덜어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수저를 건네는 손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받아온 일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먹어봐. 아내는 숟가락으로
청국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삼킨 뒤 아내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네? 만세 씨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국장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맛 있네. 그 한마디에 만세 씨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짜진 않아? 아니, 괜찮은데? 당신이 한 것 치고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 그 말은 만세 씨에게 꽤나 큰 칭찬이었습니다. 아내는 불고기도 한 점 먹었습니다. 조금 달다고 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물은 간이 약했지만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청국장을 어떻게 끓였는지, 불고기는 어디서 샀는지, 요리 교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계란말이를 몇 번이나 찢어 먹었는지. 아내는 중간중간 웃었습니다. 당신이 계란말이를 했다고? 말이까지는 아니고 계란을 접으려다 실패한 거지. 그건 좀 보고 싶네. 만세 씨는 밥을 먹다가 문득 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로 조용한 시간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청국장 그릇의 김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알겠더라. 아내가 그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만세 씨는 말을 고르느라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습했던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족을 다 먹여 살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집에서 누가 계속 먹이고 있었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는 어색해서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이 매일 했던 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내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숫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식탁에 있는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으네. 그 말은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을 테고 지친 시간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도 말없이 버텨온 세월도 있었습니다. 만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할게. 매일은 못해도 같이 해볼게.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말만으로 끝내지 않기다. 응. 그럼. 진짜로 같이 할게.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국장은 조금 순했고 불고기는 약간 달았고 나물은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내가 자연스럽게 그릇을 모으려 했습니다. 만세 씨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나 내가 할게. 아내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금방 해. 아니, 앉아있어. 차나 마셔. 아내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있는 일이 그녀에게도 낯선 듯 했습니다. 만세 씨는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물을 틀고 음식물을 정리하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직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컸고 물도 바닥에 적잖이 튀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자리였던 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히고 고무장갑을 끼고 냄비 안쪽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해서 웃음이 나다가도 마음 한쪽이 편안해졌습니다. 만세 씨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빨고 손으로 강하게 눌러 짜서 싱크대 앞자락에 널었습니다. 주방 불을 끄려다가 그는 잠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식탁은 예전에도 여기 있었다. 같은 식탁, 같은 의자, 같은 그릇들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자리처럼 느껴진다.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함께 차리는 자리로, 기다리기만 하던 자리에서 먼저 내어주는 자리로. 만세 씨는 거실로 나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주는 예쁘더나? 만세 씨가 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예쁘지. 그런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 밤에 울기 시작하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내는 손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사위가 어설프게 기저귀를 갈다가 어떻게 혼났는지, 아기가 아내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는 얘기까지. 만세 씨는 평소보다 끼어들지 않고 오래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간에 TV를 켰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의 말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아내도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거실에는 다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과 비슷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주방에서는 더 이상 아내 혼자만의 도마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툰 칼질 소리가 섞일 것이고 가끔은 태운 냄새도 날 것이고 싱거운 국을 두고 두 사람이 웃는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만세 씨가 귀찮아할 수도 있고 아내가 답답해서 다시 그릇을 빼앗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한 번의 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작이 있으니 그것은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만세 씨는 그 시작을 거창한 결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큰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반찬 재료들을 사오고 먼저 쌀을 씻고 그릇을 닦으며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나를 내가 내 손으로 먹이는 일, 함께 사는 사람을 먹이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미뤄두지 않는 일. 은퇴 후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함도 자리도 친인척 관계에서의 역할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모르게 마음을 깎아먹고 자신을 자꾸만 작게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방이란 새로운 공간에서 그는 다른 역할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직접 돌보고 곁에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뭘 해먹을까? 만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계란말이 한번 해볼까? 아내가 픽 웃었습니다. 잘 말아지기는 할까? 만세 씨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잘 해봐야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작게 퍼졌습니다. 황혼은 쓸쓸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늦게 배운 손끝에서 처음 건네는 밥그릇에서 이제야 알아차린 고마움 속에서 다시 익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세 씨의 두 번째 밥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받아먹던 밥상에서 함께 차리는 밥상으로,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다시 마주 앉는 식탁으로, 그리고 두 사람의 노년은 그가 끓여낸 청국장 냄새처럼 조용하고 깊게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